지금 현재 장세가 여름 장세의 후반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에 이어질 가을 장세의 특징과 또 유망한 종목, 업자산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겨울과 봄으로 이어지는 자산시장의 순환별로 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와중에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뭐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실제로 자산 시장이 그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게 진행되지는 않은데, 그냥 뭐 개념적으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뭐 사계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을 같은 경우는 결국 경기는 이제 조금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장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을 장세는 보통은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오래 안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래 안 올리는 이유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과거 경기 확장기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뭐 만성적 있죠. 디플레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가을 장세부터 사실 약세장인데 약세장이 조금 짧아지고 봄, 여름, 겨울 장세, 강세장이 좀 길어지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을 장세에서는 뭐 주식시장에서 조금 뭐 비싼 거는 빨리 팔아야죠. 이미 여름 장세 후반부터 그런 걸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가을 장세에서는 조금 안전한,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좋은 가치주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겨울 장세는 뭐 기업 실적도 빠지고 경기도 빠지고 금리도 빠지는데, 금리가 빠져도 뭐 경기가 나쁘니까 빠지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전형적인 약세장인데요. 이런 기간에는 어쨌든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겨울 장세도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겨울 장세의 출발이 경제 쇼크로 출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겨울 장세지, 사실 뭐 코로나 위기 때도 작년 3월도 겨울 장세인데 3월부터 이런 장이 뭐 거의 한 달 정도로 짧은 겨울 장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워낙 세게 오니까 사실은 뭐 겨울 장세에서는 어쨌든 뭐 마켓 퍼가 너무 지나치게 싸진다든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철강이나 화학주 뭐 이런 것들이 PBR이 0.5 이하라든지 이러면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뭐 돌았으니까요. 한국 경제 망하지 않으니까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 제 생각에는 겨울 장세를 겨울 장세야말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노릴 만한 다음번에 또 위기가 오거든요. 네, 그럴 때 조금 놓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위기 코로나 때도 저 역시도 사실 그 당시 위기인 줄 알지만 이게 용기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두가 그렇죠. 위기라고 이제 할 때는 또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아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봄 장세는 이제 작년 코로나 직후에 회복하는 반등 국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경기는 안 좋지만 금리가 싸니까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게 이제 봄 장세인데요. 봄 장세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 주가가 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싼 우량 대형주를 공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봄 장세라고 생각을 뭐 투자자들이 다 인식하면,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다라고 인식하면 주가가 얼추 다 비싸져 있어요. 그런데 통상 봄 장세에서는 비싼 게 더 갑니다. 올라간 게 더 갑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때는 뱃을 길게 잡고 좀 장타를 노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늦게 참여해도 봄 장세에서는 뒤에 여름 장세에 보험이 있으니까 여름 장세까지 들고 조금 뭐 늦게 참여해도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들도 봄 장세에서는 여름 장세까지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다음번 대응을 좀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연준의 또 금리 상승 자체가 23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과 일단 원자재 섹터가 또 최소한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뭐 이런 시황관이 좀 뭔가 바뀌실 것 같은 앞으로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예측이 어려운 블랙스완이 뭐 사실은 코로나죠. 그게 좀 안 가본 길이니까.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가
변이가 많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 글로벌 경제는 절름발이 회복이고 서비스업 경제나 어쨌든 관광 서비스업은 반쪽짜리 경기 회복이지 않습니까? 회복이 완전히 될 수가 없죠. 지구촌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좀 가장 큰 변수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좀 역발상으로 보면 그 악재는 사실 주식시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내일부터 빠지는 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저는 말이 된다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빠져도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보통 그간 많이 올라서 뭐 이런 이유를 이제 대시지 않습니다. 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 쪽으로 빠지다 보면 좀 멀쩡한 밸류에이션의 종목들도 뭐 사실은 억울하게 또 같이 휩쓸려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자체가 조금 비싸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87년에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사실 이유 없이 빠졌거든요. 그거 왜 빠졌는데 뭐 분석가들은 이유를 막 붙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비싸서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그럴 정도로 거품인 건 아니지만 차분해져도 아무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그런 정도로 지금 뭐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사실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종목 고르는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다 좋다는 거, 다 좋아하는 종목들 그거는 여름 장세 초반에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지금 좋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종목들을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 여름 장세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여름 장세 후반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일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스펙들도 사실 한국에서도 스펙 주식이 원래 인기가 있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뭐 지금 글로벌이 다 그렇네요. 최근에 뭐 거래 매매가 정지됐다 풀린 종목 스펙 위주로 좀 한국도 거래가 많이 활발해진 것 같은데 뭐 스펙 과열 현상 자체가 현재 이 증시가 좀 이제 그 꼭대기 상투에 어디쯤에 와 있다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이 안 될수록 더 강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눈에 띄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밸류에이션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한쪽에서는 유동성이 넘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같이 병행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오래 가긴 좀 어렵죠. 그런 종목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거대 대어들이 많이 상장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전체의 무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주식이 기회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점점 주식시장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싸게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좀 밸류에이션을 따져가면서 너무 비쌀 것 같으면 애널리스트 의견 같은 것 의견도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면 너무 좀 상장한 다음에 쫓아가지는 않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도 일단은 여름 끝물 장세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또 유가만 봐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란 핵합의도 있고 이게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 $100 시대가 다시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의견도 많으시고 뭐 이것저것 감안하면 원자재가 더 이상 뭐 과거의 영광을 중국이 2000년대 후반에 랠리하던 그 원자재 랠리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좀 있으신데 뭐 그 원자재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조금 더 무르익어 갈수록 지금부터는 원자재에서 크게 돈 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버티는 거지. 버티면서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계속 좀 건드리는 그런 악재 영향을 하는 거지. 투자 자산 관점에서 유가나 구리를 사서 원유나 구리를 사서 조금 뭐 어쨌든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경기가 확장기니까. 하지만 굉장히 조금 우여곡절도 있고 변동성도 클 거다. 그리고 업사이드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확장 후반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버티는 게 원유와 구리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원유나 구리를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또 기타 원자재, 지금 목재 말씀하셨지만 목재나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메인이 아닌 약간 작은 곡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 확장의 후반으로 갈수록 후반에 더 들어갈수록 조금 먼저 탈락합니다. 예. 원유나 구리보다는. 먼저. 그런 속성이 좀 강합니다. 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먼저.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 상품 시장에서 소위 열등재죠. 예. 열등재들이 조금 먼저 탈락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가볍게 움직였죠.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네, 네, 원자재 쪽에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부터는 가을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원자재는 뭐 ETF 투자를 많이 권하시긴 하는데 이런 개별 선물은 너무 어렵고 사실 그렇죠. 해당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이상 흐름을 전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자분들께 원자재는 ETF로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뭐 그냥 원유나 구리 같은 경우 사실 관련 뭐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뭐 구리 같은 경우도 뭐 비철금속이라고 하면 뭐 고려 아이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뭐 어떤 스타일로 좀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ETF고요. 예. 뭐 어쨌든 ETF도 롤오버 비용이 포함되고 있지만 예.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 비용이 싸니까요. 예. 다만 ETF 중에서도 원유가 비중이 높은 ETF가 있고 뭐 다른 원자재가 또 비중이 높은 것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ETF, 원자재 ETF를 하신다면은 뭐 원유나 구리 비중이 높은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이 또 최근 사실 이제 1130원대에서 최근에 1150원대까지 슈팅을 잠깐 단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좀 본격적인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미리 파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매도를 계속 네.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 한국 주식 매매 동에 대해서. 조금 한국 주식이 딱히 비싸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는 기관들이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을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기관들이 늘면서 일부 매도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채권 시장 쪽에서는 꾸준하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꼭 뭐 외국인 자본 개정 때문에 지금 원달러가 좀 뭐 약세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인튜닝 과정 같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뭐 6개국 평균 달러 가치 뭐 유로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92 정도까지 네, 달러 인덱스가 뭐 92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80대 후반에서 이제 쭉 올라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원달러가 한 1150원에서 1200원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한 연말 정도까지나 뭐 완만하게 한국 통화는 사실은 뭐 족보상으로는 지금 유로화급이고요. 뭐 거의 네, 뭐 귀족 화폐 정도고요. 근데 유로화가 최근에 이제 조금 뭐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아무래도 유로화가 좀 약세로 가고 원달러라든지 이런 한국 통화도 같이 조금 약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는 조금 약세를 열어놓고 싶습니다. 원화 약세 압력을 하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한국의 증시 방향성과 또 한국 원화 가치를 방향성을 보는 데는 한국의 이제 수출 지표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한국의 수출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그게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사실 7월 10일까지 잠정 수출도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수출 실적은 아마 저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글로벌 경기의 확장 조금 뭐 성숙 국면이라고 그럴까요? 내년 말 정도까지는 수출이 계속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의 실적도 계속 서프라이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출주가 다 올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시장은 뭐 내년 연말까지의 경기 확장과 기업 실적 개선을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경기에 대한 수출 경기 자체는 좋지만 조금 밸류에이션 뭐 어떤 주가가 비싼지 싼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하지만 수출 관련주가 어쨌든 수출 경기가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잘 안 빠지죠. 내년 뭐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저희 그 자이언트 TV 구독자분들께 뭐 특별하게 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좀 시간과 노력을 어떤 종목이 돈을 벌 건가, 수익이 좋아질 건가 라는 쪽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크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매크로는 그냥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 친구는 뭐 이렇다가도 저렇다가 뭐 도대체 결론이 뭐냐 뭐 이렇게 뭐 핀잔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매크로가 좀 그렇습니다. 변명하자면.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가구나라는 쪽으로 좀 너그럽게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돈 버는 종목을 잘 찾아서 돈 벌자. 돈 버는 종목 잘 발굴해서 결국 수익을 좀 높이시기 어떻게 보면 바랍니다. 탑다운 방식의 대가께서 지금 바텀업 방식 투자를 맞습니다. 기본으로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김한진 수석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